자, 생각해보면 제 막내가 같은 한가도요. 쓸 때는 한자로 쓰여 있단 말이야. 근데 걔를 보고 한시라고 하진 않아. 왜? 그 문자는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잖아. 한문의 문법으로 쓰여 있지 않다고. 그러면 한시는 뭐가 한시야? 한문의 문법으로 쓰인 시를 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은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뭘 잘 안 쓰냐면요 시조를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시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대부들에게는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자신의 유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가 얼마나 유교적인 사람인지를 막 뽐내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시조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데 정약용은 유교 좋아해 안 좋아해? 예, 유교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조선 후기 실학자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대부로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정치를 펼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요 사대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뭐가 나와 있냐면 요 보리타작하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굉장히 좀 예찬하는 듯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보리타작인데 여러분들 보리타작이 뭡니까? 타는 때리는 거잖아. 때려서 뭐 하는데? 보리 뭐 할까? 껍질. 그렇죠. 껍질. 오,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타작을 하는 이유는요. 그 홍두깨 같은 방망이로 팡팡팡팡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얘네들이 팍팍 튀어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껍질이랑 안에 알이랑 분리된단 말이야. 쌀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분리하죠. 요즘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보리 타작해가지고 보리 껍질 벗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자, 잘 보세요. 막걸리는 곡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민중들의 술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시대의 민중의 술은 무슨 술입니까? 막걸리도 있지만 역시 자, 소주입니다. 소주. 맞죠? 자, 근데 과거의 조선시대 때는요 소주는 되게 귀한 사람들만 먹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사실 공장 팽팽 돌리니까 소주를 막 하루에 막 100만 병씩도 찍어낼 수 있지.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소주골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주를 만들려면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얘를 불을 끓여서 증류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여튼 뭐 관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되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만드는 게 이제 소주거든요. 그래서 소주는 양반집에서나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비싸게 팔리잖아. 그 안동 소주는 그 안동 집안의 방식으로 그 가문 안동 집안의 그 가문의 방식으로 만든 소주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안동 소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소주는 일반 민중들이 쉽게 먹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 뭐 먹어? 이제 쌀 같은 거, 곡식을 가지고 만든 술인 이제 이런 막걸리 같은 걸 많이 먹죠. 자, 그래서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답니다. 자, 그런데 막걸리 색깔 당연히 이렇잖아. 맞죠? 자, 그런데 굳이 이 젖빛이라는 이유를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좋아요. 혹시 자습서 있어? 아니요. 오케이. 나한테.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먹고 사는 일에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걸리라고 하는 게요. 그냥 우리 지금은 따지고 보면 그냥 술이고 마치 기호식품처럼 이렇게 먹는 거지만 이 막걸리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 때로는 밥 대용도 먹었단 말이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보리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롯에 한 자면이 한 30cm 정도 되는데, 자, 큰 사발에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리밥이 이만큼 쌓였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배부르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수확을 했겠지. 자, 수확하는 시기에 아주 풍족하게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이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밥 먹고 나서 이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서 타작을 하겠죠. 자, 잘 보세요. 검게 탄 두 어깨 햇빛 받아서 번쩍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게 탄 두 어깨는요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같이 번쩍인다 라는 점에서 얘를 뭐 하고 있느냐,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어깨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햇볕 받아서 번쩍이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러한 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이 보리나달로 우리가 뭘 만들어? 보리밥을 만들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보리타작이라고 하는 노동으로 얻은 결과죠. 사방에 가득하답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는 보리티끌. 그러니까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니 뭐가 올라가? 흥이 올라가. 흥이 올라가니까 두드리는 힘이 더 세져. 두드리는 힘이 더 세지니까 이 보리나달 껍질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저기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버린다고요.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리타작 노동이다. 그쵸?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 보리나달을 얻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이 정약용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보리나달이 많이 얻어지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주제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리타작을 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도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얽매여 있는데? 뭐 양반 사대부들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뭘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명예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 부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마음이 얽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거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음이 몸보다 더 좋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렴한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몸은 뭐야?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얽매여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원이 먼 게 있는 곳이 아닌데, 즐겁기 짝이 없다며, 맞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무엇하러 고향 떠나, 여기 나와있죠. 벼슬길에 헤매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정약용 벼슬 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왜 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벼슬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결의, 뭘 하지 않겠다? 관직을 멀리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죠. 자, 다음 여기서 이 시 안에서 고향 떠나 벼슬길에 오르는 건 뭐랑 똑같아? 세속적 욕망과 똑같고요. 또 똑같은 게 뭔데?
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고향도나 벼슬길에 오르는 건 세속적 욕망을 가리킨과 동시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그러겠냐고. 그럴 필요 없어. 왜? 보리타작하면서 우리가 노동했던 그 대가로 얻은 것을 충분하게 얻으면 그것이 바로 뭐야? 낙원,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오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엇하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거야. 과거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도요, 대체로 어떤 구성이 만들어져 있냐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건 보리타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뭐야? 경치를 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경치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낙원이 먼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다. 또 뭐 타로 벼슬길에 오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가 느낀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후정의 구조.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시각적, 청각적 표현 다 나옵니다. 시각적인 건 뭐야? 검게 탄 두 어깨. 청각적 뭐야? 옹해야 소리. 옹해야라는 소리 자체가 이제 노동요죠, 노동요. 자, 그래서 이 보리타작에 나오는 막걸리, 여기 나온 전부 다 막걸리, 보리밥, 보리깨, 보리나달, 보리티끌 이런 애들이 전부 자,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쓴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화자가 뭘 가지고 있다?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농민처럼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벼슬길에 오르면 온갖 뭐 모함이든 뭐든 이제 저기 정약용은 저기 뭐냐 유배도 오래 갔다 왔죠. 이제 저기 서학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천주교 이거 공부 좀 하다가 그 이제 밀고 다녀가지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유배를 좀 당했었죠. 자, 다음 함진촌녀 뒤에 봅시다. 23페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유배 가가지고 쓴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보리타작, 모내기철. 여러분들 보리가 언제 이제 쫙 푸르게 이제 올라오냐면 한 5월쯤 되면 쫙 푸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여름쯤 되면 이제 저기 한 초여름쯤 되면 이제 수확을 이제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쌀은 언제 수확합니까? 가을에 수확하지. 그러니까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요 보리를 좀 먹어야 돼. 근데 보리도 아직 나기 직전 이때가 가장 1년 동안 배고픈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그렇죠? 자, 그래서 보리타작을 딱 시작하면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야? 배부름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자, 보리타작하고 나면 모내기철이랑 모내기 5월달에 하죠. 자,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배추새이 파랗고, 자, 섣달에 깐 병아리는 노란 털이 어여쁘네. 자, 이제 뭐가 되고 있어? 눈 내리는 하늘이 뭘로 변하고 있어? 다시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배추새잎이 새파란데, 이제 이 눈 내리는 하늘에서 섣달에 깐 병아리는 노란 털이 어여쁘네. 자, 노란 털이 어여쁘네. 요게 이제 봄이 됐다는 거거든. 눈 내리는 하늘은 겨울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에서 뭐가 됐다? 봄으로 넘어갔다. 계절의 변화. 그 다음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에 낼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자, 이방에 낸다. 황두가 뺏어간다 라고 하면 이방에 낸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내는 거냐면 세금 내는 걸 뜻합니다. 그럼 황두는 뭔데? 여기서는 그냥 의역해서 이거 사실 황두는 저기 뭐냐 중국에 있는 그 기관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의역하면 결국은 지금 누가 뺏어간다는 거야? 그냥 요 지방 관리가 이방에 낼 돈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뺏어간다는 거야.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이방에 낼 돈입니다 하고 나서 이 집에 와가지고 고감 가서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3월이라 중순에 세곡선이 떠난다고. 자, 세곡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금으로 곡식을 내는 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곡, 이제 세금으로 내는 곡식을 실은 선이 세곡선이죠. 이게 언제 간다고? 3월이라 중순에 세곡선이 떠난다고. 이 집에 와가지고 빨리 곡식 세금 내놔. 그래서 받아가가지고 지방관리가 받아가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냥 일반 평민들이 이제 세금 뜯기는, 세금 수탈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심하게 수탈하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렴주고라고 하죠. 가렴주고. 그래서 가끔씩 고전 시가에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가렴은 또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 가렴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세금 수탈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관리가 이제 일반 평민들의, 농민들의 이제 세금을 털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뭘 털어가는데? 새로 짜낸 무명. 눈결같이 아주 고왔는데 무명이 뭡니까? 이제 실이죠, 실. 그러니까 실을 뽑았어. 그럼 이제 실 가지고 우리도 뭐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눈결같이 곱게 실 뽑아놨더니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방관리들한테 수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뺏기는 거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가렴주구의 현실, 그러니까 이제 요 세금을 수탈당하는 당시의 현실이 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앞으로 넘어갈 필요 없겠다. 미안합니다. 다시. 자, 여기로 넘어가서요. 요거 볼게요. 자, 지금 요게 1수, 2수, 3수, 4수 해가지고 수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4줄, 4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한자가 안 적혀 있는데 얘네 한자로 따지면 전부 뭐냐면 7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7개 적혀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렇게 4줄로 적혀 있잖아. 그러면 얘를 4구라고 합니다. 7원 4구의 한시다라고 얘기하고요. 7원 4구는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7원 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원 4구 또는 7원 절구의 한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하나만 체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자, 요거 봐봐봐. 보리타작에서요. 보리타작이 가 지문, 그 다음에 요 탐진춘조가 나 지문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할 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가는 안 드러나. 가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드러나지 않고요. 대신에 관직에 대한 세속적 욕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지. 현실은 지금 뭘 보고 있어? 보리타작하는 모습 보고 있는 거잖아. 본문은. 그렇죠? 자, 그럼 보리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속적 욕망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왜냐하면 관직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드러나니까. 알겠죠? 자, 이거 비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자, 요거는 현대 수필입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은 이제 원래 소설가인데 요거는 이제 소설은 아니고요.
이제 수필이에요. 본인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산책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책길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지난 겨울은 추위도 유별났지만 큰 눈은 또 얼마나 자주 왔는지. 나는 도시보다 기온이 3, 4도는 낮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내다시피 했답니다. 산골에 지내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자, 나는 눈 공포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눈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눈길에서 가볍게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엉치뼈가 크게 부서지는 중상이어서 말년에 5, 6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계시다가 돌아오신 후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내 가족 중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완성 선생님이 아마 나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으실 거야.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분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이겠죠. 아마 1900년대 초 사람일 겁니다. 나는요, 그 외할아버님이 그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없으셨어요. 나는 그 이유를 어릴 때 몰랐거든요. 그냥 그건 금기였어. 뭔가 물어본다든지 만진다든지 이런 거 금기였단 말이야. 항상 의족을 하고 다니셨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문득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왜 할아버지 다리가 왜 한쪽이 없어졌어? 라고 물어봤어. 근데 나는 내 혼자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봤을 거 아니야. 뭐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근데 정말 별거 아닌 이유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이 결혼식 행사로 뭘 했냐면 씨름을 했거든. 씨름을 했는데 다리를 다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마 이제 내부 골절이었을 거야. 내부 골절이었는데 그때는 병원이 신통치가 않다 보니까 멀기도 하고 무슨 그런 일로 병원을 마냥 다리 다친 거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냅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둬서 이제 골절 상태면 바로 못 뛰잖아. 그러니까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냥 살았겠지.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나오니까 한 몇 년 뒤에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미 이제 이 골절된 부위 밑으로는 이제 피부가 거의 지금 괴사되고 있는, 그러니까 세포 조직이 괴사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야? 그냥 씨름하다가야. 그때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포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인 거야. 이해되죠? 눈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엉덩이뼈를 다쳤는데 왜 아픈지 모르는 거야. 병원을 안 가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중상이었는데 골절되는. 이 골절 제대로 안 붙으면 계속 신경을 누를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사람이 제대로 못 다니다 보면 기력이 엄청 빨리 떨어진단 말이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이 눈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산골에 살고 있고 계속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밖을 못 나가는 거야. 겁나서. 자, 눈을 핑계로 외출을 삼가게 되니 책 볼 시간도 많아지고 밀린 원고빚도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나 싶었지만 산에 못 가게 된 것은 여간 아쉽지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작가가 글쓰기가 지금 눈이 와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 산에 못 가는 겁니다. 산에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불편을 각오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이 골짜기로 이사 온 것은 순전히 산 때문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아, 참. 내가 이 천재 교과서 자습서는 나도 이제 여러분도 얼마 전에 봤지만 나도 얼마 전에 봤잖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쭉 보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알짜배기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 밑에 쌤이 가끔씩 이제 뭐 밑줄 걸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좀 좋은 좀 정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시험에서 좀 물어볼 만한 뭐 이제 의도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꼭 체크해 보세요. 알겠지? 내가 다른 장점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다시 아차산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차산 근처에 살고 있는 거야. 아차산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싶을 만큼 높지도 험하지도 않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이유 뭐?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 산이, 낮지도 험하지도 않은 산이다 보니까 딱 뭐 하기 좋은 거야? 산책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산책을 나갔겠지. 그런데 지금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눈이 와서. 자, 서울을 둘러싼 기품 있고 웅장한 명산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답니다. 그러나 나는 첫눈에 들었으니 아마 그 산세가 내 나이에 버겁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나이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산을 선택했다는 거야. 자, 다음으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린 흔적 없이.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시달린 흔적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청청, 아주 청정, 아주 맑아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대요.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본 거였는데 사귀고 보니 그 안에 백제산성과 근래 발굴된 고구려의 보루성 터 등 적지 않은 유적지를 숨기고 있어서 단지 훼손이 덜 된 자연 이상의 것, 멱살을 담고 있죠. 백제 고구려인의 이제 웅혼한 기상과 옹골찬 정신의 맥을 굽이굽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이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까닭이 되리라. 능선에서 누워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마치 천년의 해자처럼 보여서 왜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지금 본인이 이 아차산을, 이 산이죠, 아차산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지금은 해맞이 능선으로 더 유명하고 그나마도 서울 쪽에서 많이 오지 구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차산이 이제 관광지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잘 안 가고 누가 간다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야. 자, 이거는 글쓴이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뭘 하느냐? 우리 마을에서 오르는 길도 너덕갈래가 되지만, 자, 내가 개발한 길, 자신만의 산책길입니다.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여길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산책길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오겠지. 자,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랍니다. 딴 길은 가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배드민턴장이나 암자도 나오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볼거리 없는 그냥 산길이래요. 그 대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와 풀들, 새들과 다람쥐들을 눈여겨보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 산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내가 개발한 길을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은요,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기저귀답니다.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내 다리하고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실어 나르고도 아직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데려다 준다는 건 내 다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다리의 물질적인 가치는 뭐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자, 다음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건 뭐야? 다리의
정신적인 가치겠지. 자, 다리라고 하는 게 글쓴 입장에서는 어딘가를 가게 만들어주는 물리적인 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서 있다 보니까 이 다리는 뭐가 돼요? 이 땅과 나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연결시켜주는 다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나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어찌 누리겠는가. 눈 온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평지와 다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후 늙은 몸을 받아주소서 산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울렁거림과 함께 차분한 경건을 맛볼 수 있는 기회래요. 자, 이제부터 사건 시작입니다. 하루는 산에서 뭘 해버렸다?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대요.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답니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자, 이게 글쓴이의 성격이죠. 자, 현관문을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해서 밖에서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열어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열쇠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열쇠를 잃어버릴 일이 좀 있어요? 카드 같은 거 잃어버릴 때 있나? 뭐 찍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나는 퍽하면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뭐 우리 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열쇠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좀 들고 다니기 힘들죠, 열쇠가. 자, 우리 집이 되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집에 열쇠를 썼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말부터 한 중등 때부터 갑자기 도어락이 팍 생기면서 이제 열쇠들을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쇠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심지어 성격이 허술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야. 근데 문도 잘 안 잠그고 다녀. 집에 들어오는데 지장은 일단 없었답니다. 근데 시간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산책길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안 보여요, 열쇠가.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밑만 보고 걸었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어디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지 않았대요. 자식들한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비상용 열쇠를 회수해가지고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열쇠를 못 찾아서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우리 집 들어올 때 써라고 자식들한테 나눠준 열쇠를 다시 도로 받아와가지고 본인이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하죠. 봐봐봐. 이때까지 열쇠를 왜 발견 못한 거야? 나는 땅에 떨어뜨렸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뭐만 해왔어. 산책길만 밑으로 보면서 걸어왔거든.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산책길 바닥을 볼 필요가 없을 때, 자식들한테 열쇠를 받아왔을 때 비로소 나는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걸어갔더니 내 눈앞에 뭐가 있었던 거야? 열쇠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는 산책길에.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야. 뭘 깨달았는데? 사실 자기가 만든 산책길이라고 해서 뭐야? 나만의 산책길이라고 하면서 걸어 다녔잖아. 그리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산책길을 만들어서 걸어 다니는 동안 사람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안 마주쳤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나만 있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어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누군가가 바로 뭡니까? 나와 같은 산책길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깨달음입니다. 그 길은 내가 낸 길도 아니었다는 거야. 아까는 내가 만든 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내가 낸 길이 아니라고. 왜? 나만 다니는 것이 아니었던 거거든. 원래부터 있던 오솔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낸 길이 아니고
누군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길은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은 물리적인 거지. 맞죠?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이 말입니다. 다리가 낸 길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걸어 다녔던 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뭐가 낸 길이다?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다리로 소통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소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쓴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도 모르는 새 나랑 똑같은 길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야? 이 길을 매개로 한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통의 결과로 나는 뭘 찾았어? 열쇠를 되찾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는 겁니다. 자, 이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에 뭘 걸어줄 수 있어? 열쇠를 걸어두고 있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이 산책길을 걸어다니는 사람 역시 내가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산책길을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 산책길을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에 열쇠를 걸어놓으면 주민이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걸어놨죠. 그래서 이 소통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뭐 하고 있어? 소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고독이 처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산책길을 내가 혼자 간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닌 거야. 이 길을 누군가도 갈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혼자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우리의 뭐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산책길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무언가, 우리가 가는 산책길이 아니라 어떤 길도 다 뭐로 연결되어 있다? 같이 공유하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다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 이제 주로 나오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산책길에 대한 작가의 생각. 자, 보세요. 열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이 길이 혼자만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개발한 길이자 동시에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라고. 이 물리적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걸어 다녔다는 거야.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열쇠를 찾은 후에는 이 산길은 친절함이 깃들어 있는 산이고요. 타인의 발길이 깃들어 있는 산이고요. 산길이고요. 타인과 나는 소통하고 있었고 길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로 바뀌는 거야? 누군가가 낸 길이자 동시에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 아니고 이 착한 사람의 어떤 마음, 이 열쇠를 건네주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 내어놓은 공유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요거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작품 읽어봤던 거는 저기 자습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지난번에 봤던 첫사랑은 혹시 문제를 좀 풀어봤나요? 다솜아 풀어봤니? 어딜 쳐다봐? 어디 쳐다보는 거야?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 그 앞에 첫사랑 했던 것도 여러분들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근데 서영아, 아니 저기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1,4나눠이라고? 1,4나눠. 그 1단원 그럼 이거 3개가 끝인데? 이거 3개만 하고 안 해? 그 선생님이 몇 분 들어오셔요? 2분? 그럼 2시간 2시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1단원 하시는 분은 1단원에서부터 그냥 앞에서 쭉 해가지고 그냥 1, 2까지 쭉 순서대로 다 나가시는 건가?
딱히 아직까지 뭐 이렇게 들은 정보 없어요? 별 얘기 안 했어 학교에서? 그냥 진도만 나갔어요. 진도도 아직 제대로 안 나갔어.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일단 우리 1단원은 지금 다 끝냈고요. 아마 2단원도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갈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좀 살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4단원 넘어갑시다. 182페이지. 아, 아니다. 요거 에헤이 안 뽑아줬는데 176페이지를 좀 보기는 봐야겠다. 미안하네요. 네, 이거 그냥 앞에 봅시다. 알겠죠? 아마 전에 읽은 적은 있을 거야. 자, 이거 공부도화가 사실 우리 방학 때 했는데 요거 왜 또 볼 거냐면 이거 학교에서 혹시 공부도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공부도화가 하고 나서 뒤에 여기 학습활동이 현대시 있는데 이것도 들어갔어? 하긴 했어. 그럼 했네. 오케이, 이거 좀 봅시다. 왜냐면 내가 이제 하려는 이유가 이것들이 저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화가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자, 고대가요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가요라고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얘기하는데 공부도화가, 항조가, 그 다음에 구지가 이렇게 세 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방학 때 봤던 학생들은 봤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부도화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걸로는 가장 오래된 문학이 바로 공부도화가고요. 자, 우리 원래 고대가요는 이제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과도기 시기에 있는 게 바로 공부도화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무의 역할이었어요. 자, 백수광구의 아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백수광구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걸어서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제발. 근데 백수광구가 뿌리치고 건너간단 말이야. 걸어가다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잖아.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이 뱃사공 광리자고가 집에 와서 자기의 아내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썰을 얘기해줬더니 아내가 그 썰을 들으면서 울면서 슬프다 라고 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불렀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화자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어? 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걱정,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봐봐봐. 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득 차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충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상징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라고 하면 이 물은 무엇을 하는 역할? 우리 사이를 단절짓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사실 물의 역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단절하는 겁니다. 규원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님은 도대체 무슨 물이 이렇게 우리를 가리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고 물을 건너지 못하는 약수라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뜨지 못하는 그런 강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 또는 우리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 님이 물을 건너서 떠나간다. 조금 이따 서경별곡 볼 건데 그것도 대동강 넘어서 떠나가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떤 물로서 보통 고전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이 물은요 지금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자, 생각해보면 이때는요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 문학이거든요. 고조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해도 못해도 한 3000년 전이야.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해보면 그때 시대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족 생활하고 있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시무시했겠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충만하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또는 우리가 이 물을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죽음에 이끌지 모르는 거거든. 또는 우리는 살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강을 건너다가 언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물이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이제 이미지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가신님을 어이할 꾸에 느껴지는 감정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체념의 정서죠. 두 번째는 이제 탄식, 한탄하는 거죠. 뭘 한탄하는 겁니까? 이 이별의 슬픔을. 그러면 체념을 체념하는 건데
님의 죽음을 체념하는 겁니다.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이제 견디고 참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어찌할 수 없음. 자, 그래서 어디였냐? 체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님이 현재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죽었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견디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요 뒤에 나오는 것 때문인데, 자 여기 뒤에 강무 봅시다. 강무. 자, 요거만 보고 우리 저기 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요 강무라고 하는 시는 실제 이 시인이 한동안 작품 활동을 잘 안 하셨거든요. 안 하시다가 이제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죽은 아내를 이제 좀 그리워하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강무는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 자,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지금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찌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자, 지금 여기까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내의 죽음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마치 이 집에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넙치 찌짐이 냄새가 맵싸하게 나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이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자,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라는 점에서 누가 없어? 청자가 없습니다. 공허하죠. 자, 그래서 하면 다시 그냥 돌아오는 거야.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아내와의 단절감을 뭐로 나타내고 있다? 청각적 심상, 그러니까 청각적 표현,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아내의 부재함 또는 아내와의 단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 목소리만 귀에 들려옵니다. 메아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단계가 다시 도졌나? 아니.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 받아들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답니다. 부정적 상황이야. 암울한 상황.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립니다. 비가 막 내리니까 빗소리가 들리고, 맞죠? 혹시나 누가 왔나? 밖을 기웃거려요. 나는 풀이 죽는답니다. 자, 잘 보세요. 풀이 죽는다는 거에서 우리가 뭘 다시 한번 인식했다? 아내의 부재를 재인식했다. 풀이 죽는 이유는 뭐야? 문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자, 부재를 재인식하고요. 빛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자, 빛발이 앞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서 앞이 안 보인다고. 이 물이 지금 내 시야를 뭐 하고 있어? 끊고 있어요. 단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의 역할과 똑같아요?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라고 할 때 그 물의 이미지랑 똑같죠. 단절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이 눈물을 형상화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많이 차도 시야가 가려지는 건 똑같잖아. 자, 왠지 느닷없이 퍼붓는답니다. 자, 지금은 잘 보세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뭐 한다고? 아내의 부재, 단절, 죽음을 뭐 하게 되는 거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체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깨달았어?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때 이 시를 썼을 때 이미 한 70대, 80대 정도 됐을 거야. 근데 그때도 뭔가 아내랑 금슬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를 쓰고 한 몇 년 있다가 김준호 씨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내의 부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내의 부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구어적으로 말을 해요. 맞죠? 자, 그러다가 내가 말을 했더니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다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때 한번 느끼는 거야. 단절감을. 그러고 나서 어디 누웠나 싶어서 이게 아닌가 보다. 밖에서 비가 내려서 문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거기서 뭐해? 한 번 더 느껴.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지금 작품이 쓰여있다 했죠. 자, 지금 옆에 보면 애상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애상적인 게 무슨 감정이야? 슬픔. 애는 슬플 애자죠. 슬플 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B라고 하는 대상이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게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불러 이렇게 오니까 고조시키고 있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보세요. 이 B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면 맞아 틀려. 그건 틀려. 왜냐면 여기에서 B가 운다는 말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이 시에서 B가 화자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B는 B고요. 화자의 정서는 정서야. 근데 이 B가 화자에게 정서를 그냥 키워줄 뿐입니다. 그거 비슷한 게 바로 뭐야? 송미인국에서 저기 뭐냐 100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저기 저 사공은 없고 저만 저 어둥정된 저이고 있었잖아. 빈 배만. 맞죠? 자, 그래서 그 빈 배와 비슷한 역할이죠. 그렇죠? 빈 배에도 감정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이 B가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다 또는 B 자체가 슬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B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야 돼요. 자, 다음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움과 반복적 표현이 뭔데?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반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점점점 뭐 하고 있어? 고조시켜주고 있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